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로운 개인이고요. 자유로운 개인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자유로운 개인이 뭐 계속 바뀌었을 테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의 역사니까 뭐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 개인이 계속 바뀐다는 점에서 역사,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 논의들 자체가 크게 대중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조금 잘 이해하고 있어야 좀 이해가 더 잘 되는 그런 점에서 대중문화를 세 번째 키워드로 뽑고 싶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원용진 교수입니다. 제가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개인과 자유를 대중문화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선 문제는 자유로운 개인이 언제 등장했을까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원래부터 있었지는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란 말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말들인데, 뭐 분명한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다. 자생적이었다. 부분적으로 자생적인 부분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모더니티와 함께, 근대성과 함께 같이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것은 자유에 대해서 혹은 개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자기의 어떤 이성의 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고, 이성의 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몽을 받았어야 될 것이고, 또 계몽을 받은 이성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것은 자유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인정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평등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뭐 등등과 같은 그런 주요 개념들이 스스로 조합이 돼서 자유 혹은 개인 혹은 자유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틈엔가 개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탄생한 거죠. 언제 개인이 탄생했을까? 그래서 저는 20세기 초반에 이 땅에도 개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개인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애를 함에 있어서 연애를 하는데 자기가 연애 대상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제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모두가 자유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자유스럽다는 것을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누가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대사적 자유를 누리는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자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났으므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이야기를 대자적이고 적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계몽을 통해서, 또 이성의 발휘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자유와 개인과 그리고 계몽, 이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근대적인 것의 시작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중문화 속 개인과 자유 혹은 개인적 자유라는 부분들의 시작을 저는 장한몽으로부터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등장하게 된 이광수의 무정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한몽이라는 것이 한국의 멜로드라마나 한국의 오래된 드라마들의 어떤 신파성이라는 것이 어떤 한 전형처럼 되어서 우리의 대중문화 곳곳에 일종의 DNA처럼 남아있을 정도로 장한몽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리가 심슨의 이야기는 뭐 뻔히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결혼과 관련해서는 자유연애를 하고 자유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한몽의 내용 안에는 보면 심순애가
자기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결혼을 하고서도 김중보에게 자기의 정조를 주질 않고 지켜나간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장안몽의 내용이라는 것은 근대적 자유로운 개인과 봉건적 주체로서의 개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뒤섞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강수의 최초의 한국의 장편 소설이고 한국 근대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강수의 소설 속의 형식과 영체의 사랑 이야기도 자유연애, 자유결혼 뭐 이런 부분들의 자유로운 개인들의 등장 이런 부분들하고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장안몽과 무정이라는 소설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당시의 어떤 자유연애에 대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갖게끔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전쟁에 나간 남성들의 자리를 여성들이 대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일자리로 불러내야 되잖아요. 가정에 있지 말고 일을 하게끔 여성들을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 독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여성들의 재현,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강한 여성, 일하는 여성, 노동하는 여성 뭐 이런 여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남성들이 미국 사회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일하던 자리에 남성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영화나 수많은 뭐 포스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재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대신 여전히 공적인 공간에 남아서 일하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은 나쁜 여성들로 그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는 파머 파탈이라고 하는 거. 나쁜 여자들, 남성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여자들, 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그런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재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여성들을 집으로 보내기 혹은 일자리로 끌어내기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도 굉장히 유사하게 여성들의 재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50년대의 여성의 어떤 탈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중문화물 안에. 오른쪽에 있는 지옥화라는 그림인데요. 저 지옥화 여성은 남성을 파멸에 빠뜨리는 어떤 여성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실제로 양공주 사진들인데요. 당시에 저 여성들을 50년대에 한꺼번에 묶어서 아프레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후 여성이라는 거죠. 전후 여성은 여대성이든 주부든 직업 여성이든 양공주든 다 싸잡아서 여성들이 보여주는 방종, 걷잡을 수 없는 욕망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들을 해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마 50년대는 그래서 방공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되고 방종되고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해서 냉전의 시대니까 그 당시에 어떤 자유를 지극히 어떤 사적 공간에서도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을까. 60년대 이야기는 제가 도시 주체와 망향 주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0년대 본격적으로 이촌항다가 시작이 됩니다. 경제개발이 시작되고는 60년대 초반을 넘어서서는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항명숙 등과 같은 오랫동안 미국 팔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무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일반 무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노래는 소면서 미국풍의 어떤 다양한 노래, 컨츄리나 포크, 이런 풍들의 노래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도시적 주체들에 맞는 그런 노래들, 음악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전에 트롯 중심의 노래들과는 다른 음악풍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도시 주체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게임은 아닙니다. 1964년에 이미자라는 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자는 1956년에 데뷔를 하는데요.
이분의 등장 이후로 이제 고향을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남진, 나훈아 이런 사람들 노래들이 대부분 다 망향에 관한 노래다. 가슴 아프게 뭐 이런 이야기들, 강촌에 살고 싶어, 너와 나의 고향. 뭐 하이라이트는 나훈아의 고향역이죠. 그래서 망향하는 존재,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 그래서 한쪽은 도시에 가서 도시화되는 자유로운 주체. 그런 면에서 보면 도시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고, 도시에서 부자연스러워서 고향에 묶이는 주체로서의 부자연스러운 어떤 개인, 뭐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존재하던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970년대는 사실은 1970년대 초기부터 정치적 자유가 극도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적 공간에서의 자유죠.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는 참정권의 제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삶이 예전보다 좀 더 풍요로워졌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간에서 공적 공간이 억압적이니까 사적 공간으로 빠져드는 거죠. 사적 공간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곳,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곳, 뭐 이런 곳에서의 유흥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자연히 서구로부터 들어온 것들, 이러니까 서구에 대한 어떤 모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뭐 통기타, 뭐 이런 것 같은, 소위 말해서 사적 공간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일종의 아이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아이콘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느끼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청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로서는 도시에 사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청년 문화가 이루어졌는데, 사적 공간에서의 청년 문화가 성장을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사적 공간에서 누렸던 자유가 왜 공적 공간에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을까? 뭐 이런 걸로 되니까 나중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1970년대는 대중문화적 사건으로 치면 이 시기는 텔레비전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텔레비전 3사가 다 갖춰지기 시작하고 대중문화 영역으로서 텔레비전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돼 폭발적 인기를 줍니다. 대신 정치의 공적 영역은 거의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유신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공적 영역의 자유가 제한되면 사적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역사적으로 대중문화를 연구를 하면서 늘 배우게 됩니다. 정치의 자유가 없으니까 사적으로 상상의 자유로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자유롭고 싶은 생각들, 그것이 생긴 것이 소위 말해서 청년문화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소위 말해서 과잉국가, 과대한 몰집은 70년대 국가는 그와 같은 청년문화, 사적인 영역까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자유나 공적 자유가 폭압적으로 억압당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는 정치의 자유를 말할 수 없는 시대, 뭐 이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폭력적인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소위 말해서 껍데기 같은 자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80년대를 저항의 시대로 보고 싶었던 것은, 이때 대중문화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행들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스스로를 언더그라운드로 칭하면서 숨어듭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비상업적인 방식이라든지 혹은 언더그라운드적인 방식으로서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자유 시대의 어떤 힘듦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밀련한 원주민과 같은 사회적 존재들이 꿈꾸는 것은 일종의 위로 체계로서의 어떤 가족,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90년대 2000 초반에는 소위 말해서 남성 신파가 등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 결정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자기 혈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물질적인 것,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개인들의 등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 되거나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든 존재들의 등장, 뭐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사람들의 일종의 자부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자학적 한국관 이런 것들이 많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침략을 당했고 일본으로부터 너무 괴롭힘을 당했고 우리가 희생했고 일종의 희생자적 입장에서 민족을 이야기하고 국가를 이야기하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소위 말해서 국뽕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자부심으로 넘치잖아요. 그죠? 축구 잘하는 사람도 있어, K-팝도 있어, K-드라마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한 민족주의, 너무 우리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아닐까. 오히려, 그 사회의 문화를 더 이해하는 차원에서, K-팝이든 한류를 이해한다 그러면 좀 초국가적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자유에 대해서 민족이나 그런 것부터 좀 자유스러워지자. 뭐 그런 의미에서 한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넣은 그림은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 두 친구가 반지하에서 지금 손에서 모바일 폰으로 뭐 친구든 누구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저런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장치일지, 자유를 막는 장치일지, 새로운 자유에 대한 고민들이 또 필요하게 되었고, 또 그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자유를 생각하자면 우리 한국의 자유의 수준, 우리의 지금 자유의 정도는 저 기생충에서 이야기하는 아마 한 반지하 정도에 머물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에 대중문화 평론을 하는 이영미 작가가 쓰신 한국 대중문화사 심파성으로 보다, 읽다. 그래서 심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사를 쭉 훑은 작업이 있는데 제가 이번 강연에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중문화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대중문화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 대중문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러면 대중문화의 고민은 어떻게 재미있으면서 가능하면 좀 좋은 메시지도 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재미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해석을 할까. 좋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국뽕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보수적인 색채로부터 벗어나고 가족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있는 이런 부분을 벗어나고 이것은 좋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우리 토론 안으로 가져와서 좋은 토론을 하는 자세 이런 것이 대중문화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